소설을 한 번씩 써보는 건 어떨까. 네. 덕분에 행복한 삶이었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국민보도연맹은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 약화를 위해서 과거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을 가입시켜 만든 단체입니다. 여기서 보도는 보호하여 지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보도연맹 창설 당시 정부는 좌익사상 전향자를 계몽하고 지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조직의 목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전향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이들을 통해 남아있는 좌익 세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국민보도연맹의 가입 경로는 매우 다양했는데요. 주로 남노당원 등 극좌 인사들이 가입되었으나 지나친 가입 동료 탓에 좌익이 아닌 일반 농민들도 가입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10대인 중고교생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보도연맹 가입은 공무원들의 실적주의와 반강제적 가입으로 인해서 많이 생겨났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보도연맹원 가입은 지역마다 경찰서별로 할당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되었으며 많은 지역에서 좌익에게 물자나 식량을 제공한 혐의로 강제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 간의 사적 감정에 따라 보복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료나 배급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유인해서 가입시키거나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 등을 곧바로 수집하고 구금하였습니다. 전황이 불리해지자 후퇴하면서 이들을 집단 학살했습니다. 학살은 주로 군, 경찰, 우익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민간인 처형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확한 희생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략 20만에서 30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추산으로는 최대 100만 명까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학살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등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희생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부 이후 1990년대까지 역대 정부는 보도연맹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을 감시하며 취업 등의 각종 불이익을 주면서 연좌제를 적용했습니다. 학살의 진상규명은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생겼고 2007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58년 만에 최초로 국가를 대표하여 당시 국가에 희생된 국민들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징하는 바를 얘기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또 얘기할 게 어머니가 이제 계속 자료를 모으시다가 이제 이렇게 약간 유족회 분들이 잡혀가고 막 이렇게 다 하고 또 다 해산되고 이러니까 34년 동안 자료를 모으시는 걸 멈추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 경북신문이라든지 그런 거 구독해가지고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34년 동안은 어머니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되게 이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해석을 했는데 여기 그 관련한 문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후로는 엄마가 모은 자료가 없어. 34년 동안 인선의 말을 나는 인속을 되풀이한다. 34년. 군부가 물러나고 민간인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딱 그 말 그대로 생각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압박을 받고 하니까 기사도 솔직히 나오기 힘들고 찾으려 해도 두렵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약간 안 한다기보다 못 한다는 표현이 저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약간 이게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어머니의 34년의 의미가 약간 인선에 잘린 손가락 같았어요. 어머니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못한 거잖아요. 이 자료 찾고 뭐 이제 외삼촌 시체를 계속 찾으려는 그 노력을 못하신 거니까 계속 고통받아 오시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3분마다 찔러야 하는 것처럼 인선에 잘린 손가락처럼 그렇게 아프시지 않았을까. 약간 공감이 되더라고요. 따지면 2번 죽인 거예요, 2번. 제 생각에. 그러니까 4.3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아예 또 다른 학살이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4.19 일어나서 그나마 전국의 피해자들이 돌아가신 지 뭐 길면 10년, 짧으면 7, 8년이니까 유족회를 막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박정희가 5.16 부사투사 일으키면서 유족회 회장들 막 감옥 보내고 재판에서 사형시키고 막
만들었던 추모비 다 증인들이 지난발로 차서 다 뿌개버리고 막 이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못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4년이라는 그 기간이 또 다른 죽음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얘기를 꺼내지 말아라는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증언을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인선 어머니도 못 모았고 다행히 인선 어머니는 용기를 내서 뭐 신분도 구독하고 했지만 그게 용기를 내야지만 내는 거잖아요. 보통은 저같이 만약에 그때 살았으면 못 냈을 것 같아요, 용기를.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쉬쉬하고 실제 제주도 갔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른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아이가 들어오면 말을 하지 않아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아빠 무슨 일이야? 그럼 아니야, 너희는 몰라도 돼. 이렇게 해서 그냥 묻는 분이 가슴속에 묻는 분이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그냥 어머니는 그 중에 그 조금 용기 내신 분, 그 34년의 고통을 인선의 손가락 그거 한 번만에 찌르면 신경 살린 것처럼 그 고통을 3분 34년 지금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3분짜리를 몇 년 동안 하시면서 2번 죽이는 거 아닐까 해서 저는 그게 조금 되게 슬픈 이야기 그리고 현대사와 딱 맞붙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저 생존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당장 그 사건이 발생하고 당장은 일단 그래도 시체라도 찾아야지 그런 뭔가 마음이 굉장히 커서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사가 사실 그렇게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이거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견디고 견딜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딱 생존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 사건을 거치고 인선 어머니처럼 용기를 내서 또 하시는 분이 있고 그거에 너무 트라우마와 무서움이 있어서 조용히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삶의 방식이니까. 근데 저는 이 어머니가 어쨌든 용기를 내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용기를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가 어느 한순간에 생겼을 수도 있지만 이게 34년에 걸쳐서 축적돼서 생긴 건데 그런 분이 3년도 자기 힘든 거 얘기 안 하고 3년 살기도 힘든데 34년을 살았으니까 이게 정말 너무 대단하시기도 대단하시고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저는 근데 또 이 어머님 말 들었을 때 저는 그냥 딱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혹시 무명천 할머님 네, 알죠. 아시죠? 그 네. 턱에 맞으셔가지고 이렇게 무명천으로 감싸고 계속 생활하셨던 그냥 그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예 치료도 못 받으신 거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사건이나 이 일에 대해서 절대 언급조차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렇게 하면 그냥 바로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계속 무명천으로 두르고 생활하신 그런 그 사진이나 영상을 되게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딱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그 연도랑 그게 딱 실제로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어떤 아픔이나 어두운 분위기가 있었구나라는 게 딱 알자마자 그냥 딱 그 할머님이 생각나면서 이게 그냥 뭔가 단순한 소설로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살짝 사담이지만 사실 저희 계획서에 이 내용 요약 정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요약 정리 절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다 그러니까 뭐 내용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약 정리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약간 그래가지고 그 뭔가 무거움이라고 해야 될지 가벼운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소설로라도 이렇게 읽게 되어서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좀 난해한 부분을 지나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4.3 사건이라든지 보도연맹 사건이라든지 지금 다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제 더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 이제 지금 계엄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더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관해서 또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는 길에 4.3 영상을 보면서 왔는데
거기 그 중간에 나오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서북청년단을 투입하고 딱 이 장면을 보는데 너무 약간 현재랑 뭔가 딱 겹쳐지는 거예요. 이게 40년대 이야기가 아니라 왜 2024년의 이야기처럼 보이지? 라는 생각을 4.3 영상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정말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렇죠. 그 4.3 48년도에 일어났을 때가 제주도도 그 분단에 맞고 제주도 정부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뭐 한쪽에서는 뭐 민주당이 폭거라는 이상한 말을 쓰긴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우리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해달라고 요구한 거를 그거를 4.3 때도 똑같았잖아요. 4.3의 그 제주도 범인들을 죽인 이유는 빨갱이여서 그 당시 말은 빨갱이였죠. 좀 어려운 말 쓰면 반국가 세력이니까 애들을 척결하자라고 계엄령을 내려버린 거잖아요. 계엄도 없었는데 이승만이 계엄령을 내려버린 거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그 당 12월 3일날 계엄이 좀 됐으면 우리도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4.3을 공부하고 5.18 공부하고 세월호를 얘기하고 이태원 3.4를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반국가 세력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남북의 평화를 얘기하고 통일을 얘기하면 플러스 종북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는 척결 대상인 거죠. 실제로 극우들이 활동하는 뭐 디스인사이드 이런 데 들어가 보면 45년도에 제가 책으로 봤던 그런 문장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글로 써요. 거기 종북 세력들, 저 빨갱이들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모자라서 아쉽다. 계엄을 2번, 3번 해서라도 없애야 되는데 다음에 그들은 윤보지라고 부르거든요. 윤석열 아버지라고 윤보지라고 부르는데 윤보지가 다시 돌아오면 제대로 다시 계엄령을 내려서 빨갱이들 다 죽여야 된다는 말이 45년도, 48년도까지 제가 책에서 봤던 그 문장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 이게 진짜 역사 계속 되풀이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왜 되풀이 되지?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경각심이 안 들고 있지? 라는 좀 무서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도 좋겠다라고 제가 주제를 꺼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되풀이된 역사를 이제는 끊어야 된다. 물론 그 끊는 방식을 그들과 똑같이 폭력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한쪽에서는 우리도 척결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해서 너무 막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일정 부분 동의는 되지만 한편은 동의가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연장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침입하였어. 어머니가 침입하였어. 하고 아들, 딸까지 넌 침입하라고 모든 거를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요. 다시 해방되거나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 70년 가까이 지나시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끊긴 끊어야 된다. 라는 게 제가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아까 45년도에 48년도의 기억이 2023년에 24년의 기억 똑같은데 저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이제 저희 이 한강 소설 책의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잖아요. 이게 제목이 왜 작별하지 않는다니까 물론 소설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너무 간단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그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거를 계속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별하지 않는다는 거 진짜 그 말 그대로 과거의 일, 과거의 사건, 뭐 인물 그거를 그냥 과거니까 그냥 역사적 사실 그거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했지만 이런 소설 구성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시간이 왔다 갔다 거리고 뭔가 평행 우주 같고 그런 이야기의 모든 것들이 그냥 이야기 내용도 그렇고 이걸 표현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다음 제목까지도 이렇게 표현한 걸 봤을 때 저는 그냥 과거나 뭐 미래 다 포함해서 그냥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나무가 상징하는 거에 대해 얘기할 때도 얘기한 건데 계속 아직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못한 이제 끌어올려지지 못한 그 남은 시체들, 뼈들
이게 다 가족으로 못 돌아간 거잖아요. 그 가족들한테 의미하는 거니까 이제 그 모든 게 다 밝혀지고 뼈들이 우리 가족 품으로 돌아와야 작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작별하지 않는다 제목이 지어지지 않았나. 저도 재민님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게 말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재민님이 말한 그대로 아직 그분들 한켠에는 아직 보내줄 마음이 없고 실제로도 보내주고 싶어도 보내주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작별하지 못한 상태고 앞으로는 작별을 해야 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부담스러울 텐데. 저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4.3 사건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4.3부터 해서 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50년 전쟁 전 53년 정전전까지 그 거의 한 7, 8년의 기억이 과거사 분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작별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과거사 정리했다고 해서도 작별해서도 안 되지만 그거는 과거가 어느 정도 청산이 되고 과거에 대한 아픔을 딛고 가는 거와 과거의 아픔을 그대로 있는 상태로 가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작별이 안 된다는 거는 과거의 이런 사건들이 절대 해결이 안 됐고 그래서 그게 해는 게 벌써 45년 2024년에 계엄령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뭐 한쪽에서는 또 계속 뭐 내란 얘기하고 있고 막 난리고 내전 얘기하고 이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작별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작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작별하지 못한다. 작별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기억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과거 그런 얘기 많거든요. 과거를 덮고 통합으로 나가자.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과거는 덮을 수 없어요. 과거를 과거의 아픔 함께 나누고 통합으로 나가야지 과거를 덮으면 어떻게 덮어. 네, 흉터가 계속 보이고 안에는 썩은 게 상처가 남아있는데 전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내용은 잘 이해 안 됐지만 제목을 다 읽고 나서 제목이 되게 많이 와닿던 책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마지막 챕터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회의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봤던 건데요. 이제 유서를 한 번씩 써보는 건 어떨까. 네. 그러면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서를 써봤는데요. 와우. 와우. 이것도 쳐줄까? 네. 자, 써보셨죠? 이제 많이 쓰신 분도 있고, 이제, 네, 티가 많으신 분들은 좀 쓰기 힘겨워하셨는데요. 그럼 뭐 차례대로 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간단히 세 줄 썼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좋은 시대와 좋은 나라에 태어나 편안히 잘 지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세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책만 가지고 좋은 나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겪었던 건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힘든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좀 그래도 이분들이 가까운 길에서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약간 개발도상국에서 좀 아이들이 정말 많이 죽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나라도 지금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좀 편안히 잘 지낸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도 T인데요. 그래서 사실 감성적이진 않고 그냥 뭔가 필요한 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투,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했고요. 일단 첫 시신은 화장해서 뿌려주세요.
혹시 재산이 있다면 사회 환원해주세요. 장례식에는 콘서트 영상 틀어주세요. 저 SM 핑크 블러드니까 SM 곡으로 부탁드려요. 엑소 NCT 위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 못 드려서 죄송하고 제 인생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From 정예원 올림입니다. 아, 수신이는 제가 죽은 시점에 가장 가까운 가족일 누군가에게 썼고요. 덕분에 행복한 삶이었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쓸 말이 없어서 뭐라고 쓸까 하다가 수시는 못 적었고요. 그냥 짧게 함께해서 고마웠고 함께하면서 미안했습니다. 짧게. 자, 감성 타임. 되게 많이 적었어. 되게 많이 적었어. 요소 쓰는 걸 자주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휴지 없나요? 괜찮아 휴지 없나요 거기? 휴지 없나요? 아, 이거 나왔다. 진짜 썸네일이다. 썸네일 나왔다. 썸네일 나왔다. 나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손수건이 있대.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울지 마세요. 미안한데 웃겨. 어떡해. 오케이. 아, 이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늘 아무렇지도 않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해서 그리고 진짜 이렇게 죽게 돼서 늘 누군가랑 싸우면은 욱한 감정에 그 사람이 자책하게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점들을 나열하겠다고 늘 유서에 적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쓰려니까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 그냥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아, 유튜브 가기 너무 시대부터가지고. 아, 예, 이제 진정하시면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멘트 또 뭐라고 하지? 사회자의 능력입니다. 마무리 멘트는. 예, 제 유서처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멘트들로 이제 아주 좋은 유튜브가 뽑힌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고생하셨습니다.